자, 이제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를 보고 있죠. 주로 사례 형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랬고, 우리 요 중간에 보시면 80페이지 중간에 사례 접근 민법 나와 있는데, 요 사례 보시면요, 채권자 A에게 돈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빚을 부담하는 채무자 갑 이자가 채권자 A 강제 집행, 여기서 말하는 강제 집행은 강제 경매 말하는 거죠.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처남을과 통정해서 자신의 집을 가장 양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결국 갑은 자신의 집을 처남을에게 진짜로 양도를 한 게 아니라 가짜로 양도했다는 거죠. 가장 양도했다는 겁니다. 가장.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고 하면 이를 가장 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장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갑도 비진이 표시한 거고 처남을도 비진이 표시한 거고, 하지만 등기 명의는 일단 옮겨 놓은 거죠. 네, 이는 우리 민법 제108조에서 말하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입니다. 가장 매매 무효예요. 그러면 가장 매매가 무효니까 처남을에게 등기는 해놨더라도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럼 결국 목적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죠? 갑이라는 거예요. 갑이 여전히 소유자예요. 그러면 현재 갑한테 받을 돈 있는 A는 채권자. 네? A 채권자. 이 채권자는요, 강제 집행을 당장 들어가고 싶은데 갑이 명의를 이렇게 옮겨놨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 등기를 누구한테로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등기 다시 갑한테 되돌리고 싶죠? 갑한테 등기를 되돌리고 싶다는 거죠. 등기 되돌리고 싶다. 자, 그럼 갑한테 등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갑한테 등기를 아예 되돌려버리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 가장 매매다, 이거 진짜 매매가 아니라 야 이거 가장 매매야 라는 걸 입증해서 채권자 지위에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해서 이를 가리켜서 채권자가 행사하는 취소권이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등장하는 이 채권자 같은 경우는 금전 채권자거든요. 금전 채권자. 갑한테 돈 빌려준 이 금전 채권자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입증해서 너네 가장이잖아. 요거 입증을 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해서 요걸 성공시키면은 을한테 가 있는, 처남한테 가 있는 등기 있죠. 이게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갑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A가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거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안 친한 친구. 저랑 안 친해요. 안 친한 친구. 저랑 별로 안 친한데 저한테 와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저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나 돈 없다, 친구야. 돈 없다. 근데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담보 있다. 담보 있으니까 여기다가 네가 저당권 설정해. 그러면 저당권 등기해라. 그럼 내가 꼭 갚을 테니까.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하고서 결국 돈을 빌려줬던 거예요. 너무 급하다고 하니까 부탁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됐고 이제 실제 돈을 빌려줬죠. 돈을 빌려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렇게 빌려준 거죠. 1억 이렇게. 당신은 1억이 아니었습니다만 자 1억 빌려줬어요. 그럼 이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도 됐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자도 꼬박꼬박 잘 내고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돈을 빌렸던 다른 채권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채권자 A한테 돈 빌리고 저한테도 돈 빌리고 한 다음에 회생 절차 밟은 거예요. 회생 절차를 밟아버리면은 나중에 이 채권들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회생 밟아버리면.
그러니까 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야, 너 이거 지금 너 이러려고 나한테 돈 빌렸지? 너 지금 이거 진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너 이거 가장이지? 너 이거 가장이잖아. 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나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이 저당권. 이거를 압류한 거예요. 그러면 그 통지서가 친구한테도 한 장 날아가고 또 누구한테도 예? 저한테도 날라왔다는 거죠. 예, 거기 그 소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 행위. 예? 사회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나는 지금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합니다. 라는 취지로 이렇게 소장이 날아왔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물건이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서울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법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아니 그러면 이분이 지금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려면 갑과 을의 계약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걸 뭐 하셔야 돼요? 입증하셔야 돼요. 입증을요. 입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진짜로 빌려준 거예요? 가짜로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빌려줬어요. 진짜로. 입증 못하죠? 입증 못하죠. 근데 소를 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 선생님 가짜 아닙니다. 선생님. 그때 전 착했으니까. 선생님 가짜 아니에요. 소 취하세요. 저 지금 차비도 좀 힘들어 죽겠는데. 해도 계속 취하 안 하시더라고. 취하를 안 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친구한테 돈 빌려줬던 그 내역 있죠. 내역. 이체를 했으니까 이체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된 뭐 계약서라던가 이런 것들. 예? 저는 갑하고 가장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빌려줬고 요 보십시오. 판사님 여기 이자 받은 내역도 있지 않습니까? 뭐 기타 등등 이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싹 구비해서 이제 법원에 다 갖다 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시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이분이 결국 소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돈 받고 이제 끝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이크 없이 하려니까 힘드네요. 안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채권자 취소권. 자, 그래서 일단 80페이지 밑에 쪽에 허위 표시 요건 나오죠. 자, 첫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됩니다. 불일치. 자, 불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 불일치를 벗어나서 상대방과 짜야 돼요. 통정을 해야 된다. 통정을. 이 통정의 뜻이 정이 통했다는 뜻입니다. 정이 통했다. 합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거다, 둘이서 하는 거다.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통정이라 함은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하는 데 대해서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이를 양해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통정, 합의, 양해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둘이서 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서 효과를 좀 확인하죠. 당사자 간의 관계는 무효다. 무효. 언제나 무효다. 자, 그러면 이게 무효기 때문에 역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당사자는 허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하실 필요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무효기 때문에. 무효. 자,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고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갑 같은 경우는 나중에 A한테 돈 다 갚은 다음에 야, 돈 다 갚았다 이제. 야, 돈 다 갚았고 이제 상황이 다 끝이 났으니까 이제 이 집을 다시 돌려줘. 처납. 이제 나한테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기서 갑은 을에게 이 집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어요?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이에요. 갑이 소유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반사회적 법률행위 있죠.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예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사회가. 자, 그러면 통정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통정을 원인으로 상대방한테 등기가 격려됐을 때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반사회가 맞다면 불법 원인급여겠죠? 근데 반사회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만약에 불법 원인급여가 맞으면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처남 이제 돌려줘. 근데 가지고 있어요? 팔아먹어요? 팔아먹어요. 그새를 못 참고. 내재 미안. 팔았어. 팔아버리죠. 이렇게. 돈이 급했거든. 그래서 병한테 팔아버리고 돈 받아 챙긴 이후라는 거죠. 그럼 이 병 같은 경우는 제3자입니다. 제3자. 제3자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은 선의의 제3자죠. 자, 그러면 통정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 못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선의 제3자 명의 등기가 유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선의 제3자가 보호를 받아버리거든요. 보호받는다 이렇게. 그럼 선의 제3자가 보호를 받으니까 갑은을한테 이제 집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집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네,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후는 선의의 제3자한테 팔아먹은 후는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겠죠. 그죠? 할 수 있어요. 완전 반전이라는 거죠, 이게. 팔아먹기 전에는 처남 집 가지고 와. 집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집을 돌려달라고. 근데 지금은 팔아먹었잖아요. 아니, 처남 팔아먹었어? 매제 팔아먹었어. 그러면은 네가 팔았으니까 뭘 받았겠네? 너 돈 받았잖아. 돈 가지고 와. 돈 가지고 오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정에서 선의의 제3자한테 매각이 됐든 매각이 되지 않았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병한테 넘어가서 이게 유효로 확정이 되면 이 집은 이제 병 거죠. 그러면 이후의 병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팔면, 네? 정한테 또 팔고 등기 넘기면, 이러면 정은 이제 제3자예요, 제4자예요? 네? 제3자, 제4자. 제4자 없어요. 제4자 없으면 얘도 제3자예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당사자가 아니다. 지금 통정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죠. 얘네들이 통정 당사자예요. 통정 당사자. 당사자 갑과 을이고 당사자 아닌 자는 제3자. 당사자 아닌 자는 제3자. 얘도 제3자예요. 근데 제3자인데 이 정을 병과 구분짓기 위해서 얘를 전득자라고 불러요. 책에서. 전득자. 전득자에게 부동산이 넘어가면 이때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이제는 불문이에요. 선악을 불문하고 정명의의 등기 효력은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병한테 넘어갔을 때 이미 유효 확정이 된 거죠. 그럼 병은 그냥 자기가 자기 걸 판 거기 때문에 얘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유효가 되는 것이죠. 유효가. 이거를 가리켜서 엄폐물의 법칙이라 그래요. 엄폐물의 법칙. 엄폐가 뭔 뜻이죠? 숨는 거예요. 엄폐가 숨는 거. 에? 엄폐, 숨는다. 정이 지금 누구 뒤에 숨어 있어요? 정이. 병 뒤에 숨어 있죠? 병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고요. 그리고 병은 보호받고요. 병은 보호받고 정이 병 뒤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병명의 등기가 유효로 확정된 이상 얘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따지지 않고 유효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책에서 내용 확인하죠. 양과로 2번에 보시면요.
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죠. 아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을 경요하는 행위.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통정은 반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허위 표시를 한 자. 허위 표시를 한 자는 허위 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급부했던 물건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팔아 먹어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양괄호 3번을 확인합니다. 무효인 허위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왜냐면 통정에서 등장하는 요 채권자분들은 금전 채권자이기 때문이죠. 금전 채권자. 자, 뒷페이지 오세요. 자, 이제 82페이지 오시면요. 제3자에 대한 관계 나오죠. 일단 통정은요. 아시다시피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 자,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좀 내려가서 양괄호 3번 확인합니다. 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 범위가 나와 있죠. 일단 제3자의 뜻은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통정을 기초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파악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제3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사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통정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고 그 당사자 아닌 자, 제3자다. 근데 보호받는 당사자가 되려면은 통정의 결과물. 요 을명의 등기가 통정의 결과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보호받는 제3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3자 선의는요. 이때 제3자 선의는 추정돼요. 제3자 선의가 추정이 된다는 것은 제3자 스스로 내가 선이다라는 걸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입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입증할 필요 없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TV. 네? 집에서 그냥 TV나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오히려 누가 입증하셔야 되죠? 이거 찾아오고 싶으면. 이 집을 찾아오고 싶다. 그러면은 갑이 입증하셔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갑이 이 부동산을 도로 찾아오고 싶으시면은 제3자가 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갑이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저 표의자 갑을 가리켜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선의가 추정되고 두 번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이면 좋게요. 선이면 족하다. 선이면 족하다라는 것은 보호받는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 무과실까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무과실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제3자가 선인데 과실이 있어요. 이러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예요. 예, 유효입니다. 보호받는 제3자는 뭐만 있으면 됩니다? 선의만 있으면 됩니다. 무과실 필요 없어요. 자, 동그라미 2번 확인합니다. 제3자 선의가 추정된다. 선의가 추정. 자, 따라서 선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니은에서 이런 말 나오죠. 제3자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은 없는 것이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너 악이잖아. 너 알고 있었잖아. 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제3자가 선인데 과실이 있죠. 보호받아요. 그래도 뭐만 있으면 되니까 선의만 있으면 되니까 선의만.
자, 그래서 기억에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에 나오듯이 제3자가 허위 표시임을 알지 못해서 선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제3자는 보호를 받아버린다는 거죠. 자, 4번에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를 좀 확인합니다. 허위 표시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대항을 쉽게 표현하면 주장입니다. 주장하지 못한다. 통정의 무효는 당사자끼리 무효입니다. 당사자끼리. 자, 당사자끼리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야, 우리 통정했잖아. 처남 우리 통정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가장매매가 무효라는 것을 갑이 을에게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끼리는. 자, 근데 통정의 이 무효를 제3자, 선의의 제3자한테까지는 이 통정의 무효를 주장을 한다는 거, 주장을 못 한다는 거.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서 양괄호 4번에 보시면은 전득자 나오죠? 엄폐물의 법칙.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 얘도 제3자라 그랬어요. 얘는 악이일지라도 선의 제3자 권리 취득에 의해서 하자가 치유됐기 때문에 선의 제3자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득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유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허위 표시 제3자 해당 여부에서 제3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이후 과정에서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번 순환 과정에서는 빠이빠이 지금은 안 봅니다. 자, 뒷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오셔가지고 적용범위 확인을 하죠. 적용범위 1번에 단독행위 나오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한다면은 통정허위 표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만약에 없는 단독행위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면은 통정을 함께 할 상대방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거든요. 통정할 상대방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통정허위 표시 관련된 규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정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소송행위, 공법행위, 신분행위 이런 데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공통사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밑에 네모 4번에 보시면은 은닉행위 나오죠? 은닉행위. 자, 은닉행위 추가적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장인이 사위한테 내가 저기 상가 한 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상가를 증여하겠다. 오, 참 부럽네요. 바로 받아야죠. 바로. 감사합니다. 바로 받아야죠. 상가 줄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상가를 증여를 하긴 할 건데, 자, 이 상가에 대해서 명의를 네 명의로 옮기기는 할 건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하자.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가장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매 형식을 갖춰 놓은 거 요거 자체가 통정 허위 표시예요. 요 가장 매매.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해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다. 자, 그러면 통정이 무효면 원래 이 을 명의 등기도 무효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갑이 을한테 소유권 진짜로 넘길 거예요? 진짜로 안 넘길 거예요? 진짜로 넘길 생각이 있는 거죠? 증여가 있거든요. 이 증여가 숨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은닉행위라 그래요. 숨어 있다.
가장매매는 통정이라서 무효지만 숨어있던 증여, 요 은닉은요,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예요. 그러면 매매라고 꾸몄지만 실제는 증여에 합의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은닉은 유효고 따라서 을 명의의 등기가 유효가 돼요.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은닉하고 가장행위하고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그냥 통정어의 표시 같은 경우는 가장매매만 했죠.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만을 하셨던 것이고, 실제로 갑이 을한테 소유권 넘길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럼 그냥 무효, 통정 무효, 등기도 그냥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 오른쪽 사례 같은 경우는 가장 매매가 있었지만 뭐가 숨어 있으니까, 증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이를 가리켜서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을명의 등기가 유효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을이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제3자 병한테 등기를 넘겼을 때, 이때 선의만 유효겠어요? 선악 불문하고 유효겠어요? 이거 선악 불문이라는 거예요. 제3자 명의 등기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해버리고 유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통정어의 표시에서는 그냥 통정만 했을 때는 제3자가 뭐가 돼야 유효해요? 선이어야 유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닉이 들어가면은 제3자, 선악 불문하고 유효라는 점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네. 자, 은닉행위 사례 정리 보죠. 증여자 갑이 자기 소유 아파트를 실제는 증여인데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을 해서 사위 을에게 등기를 경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번 가장매매는 무효다. 그러나 2번 증여는 유효다. 숨어있던 은닉은 유효다. 따라서 3번입니다.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로 허위 기재된 것이고, 이거는 그 밑에 줄 파랑 색깔 표시된 부분 보시면요,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해버리기 때문에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4번에 아파트를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다는 거죠. 선의만 유효다, 선악 불문하고 유효다. 네, 선악 불문하고 유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 불문 유효입니다. 자, 여기까지 은닉까지 해서 통정어의 표시 관련된 내용들 마무리하고, 자, 오른쪽 중요 기출 문제를 풀고 통정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습니다. 자, 지금 문장에서 통정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죠. 그럼 바로 떠올라야 돼요. 통정어의 표시네. 그럼 바로 그냥 효력이 뭐가 돼버린다? 무효. 그 후에 을은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 해줬다는 거죠. 그럼 병은 제3자예요. 근데 제3자 명의 등기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유효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정을 병이 아니까 모르니까. 모르거든요. 병이 모르니까 병은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병선이. 그럼 병명의 등기가 유효라는 거죠. 유효. 그럼 지금 부동산 누구 거죠? 병 거죠. 부동산 병 거예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갑과 을의 가장매매는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네,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2번입니다. 갑은 병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갑이 병한테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병은 선이거든요. 병 거죠. 네, 청구 못한다. 자, 3번입니다. 병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예. 자, 4번.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려면은
제3자 병이 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되겠죠? 병의 악의를 갑이 증명해야 된다. 자, 5번입니다. 병이 선이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제3자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선이면 족하다 그랬죠. 무과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거든요. 착오로 갑니다. 착오, 이제 세 번째 논점이 되겠죠? 착오입니다. 일단 착오라고 하는 건 비짐이나 통정과 마찬가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입니다. 착오도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다. 자, 근데 착오는요.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가 모른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비진이 표시 같은 경우는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는 거죠. 표의자 아는 거. 통정도 아는 거예요. 통정도. 근데 통정은 알긴 아는데 둘이서 하는 거죠. 둘이서 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표의자가 의사 표시 불일치를 알고서 하는 건데 착오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착오예요. 착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야. 토지를 팔아요. 토지를요.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라고 갑은 생각했어요. 자,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계약서를 쓰면서 10만 원이라고 쓴 거예요. 아니 100만 원에 팔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왜 10만 원으로 쓴 거냐? 손가락이 미끄러진 거죠. 손가락이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10만 원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고 갑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착오예요. 착오. 그럼 갑이 착오를 하면 이 계약서를 가만히 보고 있던 을은 지금 이분이 평당 10만 원이라고 쓰셨네. 그러면은 이분이 평당 10만 원으로 팔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을도 생각해요.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이 거기다가 이제 뭐 서명 날인 하시는 거죠. 표시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갑과 을의 의사,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생각이 다르죠. 이러면 자연적 해석을 못 해요. 자연적 해석 못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 안 되니까 무슨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합니다. 표시된 대로. 1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된 대로 이 갑과 을 사이 계약에 대해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하면 갑과 을의 이 매매 계약은 얼마에 체결되는 거예요? 10만 원에. 10만 원에 계약이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유효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돼요. 갑이 착오를 하더라도 유효구나, 무효구나? 유효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유효라는 거. 조문 확인합니다. 109조.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렇게 취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법률행위 효력이 유효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일단은 유효지만 이 경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취소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해가지고 원래 유효였던 법률행위에 대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렇다는 걸 결국 갑은 착오를 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유효다. 근데 갑은 착오했으니까 을한테 뭐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착오입니다. 취소할게요. 취소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를 해서 원래 유효였던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착오예요. 이거는 모든 취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취소라는 말이 나오죠. 취소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유효구나. 일단은 유효인데 권리 행사를 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계약에서 착오를 누가 하신 거죠? 갑이 착오했어요. 근데 취소도 누가 해요? 갑이요. 그럼 을이 바보가 돼요. 아니 선생님, 착오도 선생님이 하시고 취소도 선생님이 하시고 그럼 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그래서 민법에서는 착오를 했다고 해서 항상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요건을 갖춰요. 요건을 갖췄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요건 두 가지예요. 요건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109조 잘 보면 요건이 있어요. 자, 1항부터 봅니다.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소한 부분, 중요 부분. 첫 번째 요건입니다. 착오가 사소한 거 말고 중요 부분에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 갑은 중요하다 그래요? 안 중요하다 그래요? 갑은 중요하다 그래요. 그죠? 그럼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안 중요하다 그러죠. 을은요. 을은 안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면 갑은 중요하다 그러고 을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지 양반. 이렇게 싸운다고. 갑은 취소하려고 그러고 을은 취소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싸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판례를 봐야 돼요. 판례에서 이거는 중요 부분이 맞다. 야, 이거는 중요 부분 아니지. 라고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리고 요건 두 번째로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은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는 거죠. 이때는 취소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취소권 행사가 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없을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 갖췄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취소하려고 하는 갑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래요? 나한테. 나 중과실? 없다 그래요, 갑은요. 그죠? 갑은 없다 그러죠. 이게 어떻게 중과실입니까, 선생님? 그럼 을은 뭐라 그래요? 너 중과실이야. 너 중과실이니까 너 취소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싸운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거를 지금 밑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개념부터 확인하면 착오라고 하는 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거다. 모르고. 알면 비진이. 모르면 착오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그런 말 나오죠. 비진이 표시는 표의자가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는 거죠. 밑에 도해 보시면요. 매도자 측이 있고 매수자 측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착오자가 매수자예요. 착오자가 매수자. 확인되세요? 그러면 착오자가 매수자고 왼쪽에 매도자 측이 착오자의 이제 상대방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자, 예를 들어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에요. 자, 을이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요. 자, 토지를 매수하였다. 선생님, 제가 토지를 샀는데 지금 매매 계약을 했고 이미 계약이 성립이 된 상황인데 아니 선생님, 저는요 이 토지가 전부 다 농지인 줄 알았어요. 농지. 나는 이 토지 전부가 농지라고 인식했습니다. 매수인 을이. 근데 선생님,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절반이 하천이네. 하천. 저 농사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죠. 그럼 을은
매수한 토지 전부가 농지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절반이 하천이면 이거는 을의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있는 거고 요런 걸 이제 착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을한테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에요. 아 선생님 저한테 그 중요한 거예요. 중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게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건 이게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건 차고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차고자에게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면 차고자 같은 경우는 계약을 뭐 하려고 해요, 이제? 취소하려고 해요.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려는 자에게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취소를 하라 그래요? 취소를 저지시키려 그래요? 취소를 저지시키는 거예요. 야 취소하지 마. 너 취소 못해. 취소하지 말라 그래요, 상대방. 야 네가 토지를 사면서 농지인 줄 알고 샀더니 알고 봤더니 하천이 절반이다라고 말하는 건 말 안 된다는 게 상대방 입장이죠. 당연히 매수인이 토지를 사면서 농지를 사려고 했던 거면은 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해야 돼요? 확인하셨어야죠.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확인 안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당신의 중대한 뭡니다. 과실입니다. 당신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한다고 상대방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을은 아니죠 선생님 중과실 아니죠 라고 을은 얘기를 하겠죠. 따라서 입증 책임이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거는 차고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고자 말고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고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차고자의 상대방. 그래서 이 도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매도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하려고 해요. 취소를 저지시키려고 해요. 이자가 너한테 중과실이 있어서 당신은 취소 못해 이러는 거죠. 이게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차고자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하려고 해요. 취소를 해서 계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차고니까 계약 깰 거야. 중요 부분이야. 여기에 대해서 차고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차고자는 효력을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합니까? 효력을 부인합니까? 부인하는 자예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 계약을 유효로 놔두려고 한다. 계약을 깰라고 한다. 깰라고 하죠. 그러니까 효력을 부인하는 자인 거예요. 차고자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 상대방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 법률행위 효력 주장하는 거죠. 아니야 이 양반아 무효 아니야 이거 유효로 놔둬야 돼. 취소 저지시키는 거죠. 이게 상대방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은 취소하려는 자 입증 책임, 효력 부인하는 자 입증 책임.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저지시키려고 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뒷페이지 가서 86페이지 차고 종류들 좀 확인을 하죠. 자 86페이지 와보시면 차고 종류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시상 차고라고 하는 게 있죠. 표시상 차고. 표의자가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표시하려 하지 않았던 경우를 말한다. 자 사례 1번에 보시면요.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10만 원이라고 잘못 쓴 거예요. 이런 걸 표시상 착오라 그래요.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이런 거죠. 손가락 잘못이에요. 손가락 잘못. 사례 2번 보세요.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버린 거예요. 사인한 사람은, 서명 날인한 사람은 신원보증 서류라고 생각했어요. 신원보증 서류라고 생각했다. 쿨하게 사인했다. 근데 사인하고 나서 보니까 신원보증 서류가 아니라 이거 무슨 서류더라 이거? 연대보증 서면이었던 거죠. 이게 실제죠. 표의자의 생각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표시상 착오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의 착오입니다. 이거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달러, 유로화. 이건 당연히 가치가 다릅니다. 단위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100유로를 100달러로 적으셨네요. 이런 게 이제 내용의 착오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사자의 착오라고 하는 거 나오죠. 이 사자라고 하는 거는 동물원의 그게 아니라, 동물원의 그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는요, 심부름꾼 말하는 거예요. 심부름꾼. 심부름꾼. 이걸 사자라 그래요. 사자. 네. 삼국지에 보면 사자 많이 나오잖아요. 사자.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지 사자가 이렇게 뭐 전달하러 가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사자. 삼국지 안 보시는군요. 예. 자, 사자는 심부름꾼입니다. 자, 이때 이 사자, 심부름꾼, 의사를 전달하는 자가 잘못 전달한 거. 이것도 착오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의 법률의 착오는요. 법률 규정에 관해서, 의미에 관해서 법 해석을 잘못하신 거. 이런 걸 법률의 착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의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 나오죠. 얘가 중요해요. 1번, 2번, 3번, 4번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5번의 동기의 착오, 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 번째 논점에 해당되는 착오를 보고 있는데, 착오를 보고 있는데 이 착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동기의 착오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요건, 각 요건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 부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세 번째, 중대한 과실에 대한 거. 2번하고 3번이 착오 요건이죠. 중대한 과실. 야, 이거 중대한 과실이야? 중대한 과실 아니야? 이 내용. 그리고 마지막이 뭐 다른 제도와의 경합의 문제. 네, 효력과 관련된 내용들. 네, 요 순서대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착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파트에 비해서 착오가 양이 조금 많습니다. 착오 양이 조금 많아요. 자,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본격적인 이제 출제되는 이 내용들인데 좀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